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스 소켓 프로그래밍 챕터 5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챕터 5장은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챕터 5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속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기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저희가 뭐 이제 네트워크 API 같은 경우에는 뭐 IOCP도 있고 셀렉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네트워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써도 되고 쓰면 이제 그런 거 자동으로 구현되어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직접 네트워크 라이브를 만들지 않더라도 즉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라이브를 사용하더라도 하는 경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이 5장 내용에 있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고 그리고 코드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직접 코드를 한번 일일이 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시고 또 코드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앞에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코드 그 부분을 AI한테 줘서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혹시 뭐 제가 코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지는 않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채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챕터 5장 데이터 전송기 할 때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응용 프로토콜. 우리가 이 응용 프로토콜이 두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과 규칙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크게 중요한 것 두 개가 바이트 순서와 바이트 정리라는 있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바이트 순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면 보통 이건 CPU 아키텍처에 많이 따라갑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텔 계열이 X86, X64, 인텔이나 AMD에서 나오는 CPU는 대부분 리틀 엔디안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또 혹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C샵이나 자바 같은 거는 가상머신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즉 가상머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CPU 아키텍처 비슷한 거죠, 보면. 그래서 C샵은 이 C샵이 돌아가는 CPU 아키텍처 뭔가 다 상관없이 C샵은 무조건 리틀 엔디안입니다. 반대로 자바는 인텔 CPU에서 자바가 채용되면 뭐 인텔 CPU와 상관없이 무조건 빅 엔디안으로 되고요. 그래서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이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거죠. 우리가 서버는 C++로 인텔 CPU에 들어가는 인텔 CPU에 돌아가는 윈도우스 환경에 이제 C++ 서버를 만들었고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뭐 그게 PC이든 모바일이든 상관없는데 자바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통신할 때는 서로 이 바이트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버 쪽은 리틀 엔디안이고 클라이언트는 빅 엔디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빅 엔디안이지만 보낼 때 리틀 엔디안으로 이 배난하는 이게 API죠. 이거 배난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순서 기본 개념은 이제 제가 그림 같은 거 이거 보시면 좀 더 이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2비트에 이런 값이 있다면 메모리 조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빅엔디아는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적을 때 그 수치가 동일합니다. 보면 이 최상위 바이트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똑같이 가죠. 근데 리틀 엔디아는 이게 반대거든요. 최하위가 제일 앞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네, 그래서 리틀 엔디아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CPU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 리틀 엔디아, 그러니까 빅 엔디아는 CPU 아키텍처에 많이 좌우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파워 PC, 스팍 이런 것들은 이제 빅 엔디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텔 뭐 이런 거는 인텔 계열 X86, X64는 다 리틀 엔디안입니다. 참고로 AR은 뭐 리틀 엔디안이고요. 근데 AR은 뭐 이게 지금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부팅 시에 레지스터 수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86과 X64는 무조건 리틀 엔디안이고요. 파워 PC는 무조건 빅 엔디안이고요. 근데 ARM은 기본 디폴트는 리틀 엔디안인데 만약에 시작할 때 레지스터 설정을 바꿔버리면 빅 엔디안으로 동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뭐
ARN도 리틀 엔디안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별 또 바이트 순서 처리 이런 것도 좀 있죠. 예, 그렇죠. 뭐 러스트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리틀 엔디안이 빅 엔디안 할지. 예, 자바는 아까 했지만 기본적으로 빅 엔디안입니다 보면. 그래서 자바는 빅 엔디안 동작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이썬. 그래서 각 주요 프로그램 언어별로 뭐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간단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또 뭐 AI 이런 거 통해서 좀 더 코드를 요청하시면 또 완벽한 코드를 주니까 그걸로 부족한 부분 또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이트 정렬이라는 거 있죠. 바이트 정렬. 이것도 되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인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플레이어 데이터는 구조체를 만약에 보낸다면 이게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1바이트, 4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니까 총 11바이트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어떤 최적화에 위해서 이게 패딩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사실 이거는 11바이트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부분이다. 아까 패딩이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4바이트 정렬, 32비트는 4바이트 정렬이고 64비트는 8바이트 정렬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앞에 1바이트인데 이게 4바이트 정렬이 4바이트로 정렬된 데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변수 하나가 4바이트 되려면 3바이트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가 되겠죠. 인트는 원래 4바이트인가 그냥 그대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패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짜 더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더미 데이터를 넣으면서 정렬 4바이트 식으로 정렬되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는 패딩이랑 바이트 정렬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프로그램 차이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것도 뭐 좀 대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정렬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4바이트로 정렬될지 8바이트로 정렬될지는 이제 CPU 우리가 32비트냐 42비트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밑에 이제 패딩이 어떻게 패딩이 들어가는지 지금 좀 그림으로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명시적으로 패딩이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프로그램 명시적으로 아니 이 순서를 좀 바꿔서 4바이트로 정렬되게 그렇게 배치를 해서 또 패딩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배치를 정렬에 맞게 한다는 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일단 아예 패딩 안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C++ 할 때. 예, 그래서 패딩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 좀 더 설명이 좀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예를 갖고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또 구조체에 패딩을 안 하게 하려면 이 GC어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패드 요렇게.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 패드 푸시1 1바이트로 정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팝이라는 거는 이 1바이트 정렬했던 걸 이제 해제해라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 사이에 들어온 구조체는 무조건 1바이트 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 우리가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이 구조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할 때는 1바이트 정렬을 하지 않으면 이 크기가 아닌 아까 앞에 얘기했죠. 패딩이 들어가서 이거와 다른 데이터가 더미 값이 들어간 게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로 그대로 그러니까 패키드 데이터랑 스트럭처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것만 딱 확실하게 만약에 전송되기를 하길 원하신다면 이게 바이트 정렬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보면. 프로그램 팩 같은 거는 C++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거 했을 때 안 했을 때 크기를 보면 프로그램 실행해서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역증렬화인데 이 패딩하고 역증렬화하고 관계가 많이 크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붙어서 말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C++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또 구조체에 보통 데이터가 하나가 안 돼 있겠죠. 어떤 데이터 묶음을 보내는 경우 많겠죠. 그래서 묶음이니까 당연히 구조체로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보냈을 때 이렇게 1바이트 패딩을 하면 예, 이렇게 또 바이트 버프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메모리 카피로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보면. 이것도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패키 데이터라는 걸 메모리 카피로 버퍼에 복사하고 이 버퍼를 네트워크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보내시겠죠. 이 데이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직렬하는 거는 이제 A와 B가 있을 때 A가 B로 보낼 때 어떤 복합된 데이터를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보낸 거 직렬하면 되고요. 역직렬하는 그 발언 쪽에서 어떤 바이트 배열로 온 걸 다시 그 원 행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직렬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보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배열이 고정이죠. 근데 때로는 배열이 고정이 아닐 수도 있겠죠. 가변적인 크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 유저가 이제 어떤 캐릭터가 어떤 로그인해 가지고 그 유저의 데이터를 받을, 자기 게임 데이터를 받을 때 아이템 데이터를 받겠죠. 아이템은 개수가 이건 제한이요. 이거는 가변이죠. 이거는 이 사람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0개 있을 수도 있고 100개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보면. 그래서 그때는 직렬하는 역직렬 클래스 같은 걸 좀 많이 사용해서 만들면 아까 그런 가변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좀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코드고요. 이 코드에서는 이제 바이너리 시리얼라이저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리고 디시리얼라이저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에 필요한 만큼만 복사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건 특히 이제 템플릿도 사용했죠. 그래야 다양한 데이터를 뭐 인트나 더블이나 플롯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템플릿으로. 그래서 사용 방법은 요렇게 사용하고 있죠. 보면. 예. 아까 앞에는 보면 요거 앞에 플레이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메모리 카피로 이게 메모리 주소에서 복사하고 있죠. 보면. 예. 근데 여기에서는 바이너리 시리얼라이저, 바이너리 디시리얼라이저는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딱 필요한 부분 이렇게 바이트에 직접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면 좋고요.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좀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런 것보다는 특히 C++에서는 요즘 구글 프로토콜 법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이런 바이너리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가 더 잘 만들어져 있는 게 그냥 구글 프로토콜 버퍼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바이트 배열에 잘 이렇게 모아서 바이트 배열을 써서 보내고, 그리고 받은 중에서는 또 바이트 배열로 받은 거죠. 그 받은 그 원 데이터를 어떻게 다시 복구시키는지, 예,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방식으로 쓸 때는 패딩 같은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 딱딱 해당 타입 크기만큼만 이 어떤 바이트 배열에 복사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때는 우리가 보내야 될 데이터를 1바이트로 패딩 같은 거는, 그러니까 1바이트 정렬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요게는 이 구조체를 그대로 그냥 메모리 배열에 복사하는 경우는 꼭 이게 1바이트 정렬을 해야지 패딩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잘 생각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이거 좀 더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코드를 한번 쓱 보시고 다시 그림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서 잘 보시고 같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실제 아마 보통 대부분 상업적 우리가 온라인 게임 만들 때는 요즘은 구글 프로토콜 버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C++ 쪽에서 사용할 때. 그리고 또 데이터 전송 방식,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래밍 관련된 이야기는 요 이번 장이 아니고 아마 7, 8장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할 때 I/O 방식에서 블로킹, 논블로킹 이런 게 있죠. 보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공부해 보셨으면. 그래서 블로킹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I/O 작업을 요청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날 때까지. 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게 블로킹이고, 논블로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I/O 작업 시작했는데 이 작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보면. 그러니까 답변이 와서 내가 또 다른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보통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 끝나면 여기에서는 실제 어떤 내가 I/O 요청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오죠.
그래서 블로킹은 어떤 IO 작업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멈추는 거. 논블로킹은 내가 IO 작업 요청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완료됐으면 완료된 값을 받는 거고, 완료가 안 됐으면 완료가 안 됐다고 값을 바로 답변이 옵니다 보면. 그래서 멈추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또 이렇게 동기 IO, 비동기. 참고로 이 논블리킹 블로킹은 약간 동기 IO 쪽에 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동기 IO는 기본적으로 논블리킹과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예. 동기 IO와 비동기 IO도 크게 달라진 거고요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블로킹 IO와 논블로킹 IO는 동기 IO에서 크게 관련되고요, 비동기 IO에서는 사실 이 두 개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보면. 예, 비동기 IO는 지금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논블로킹과 비슷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굳이 블로킹이냐 논블로킹이냐를 나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동기 IO는 작업 완료 시점에 결과를 받는 거고요, 비동기 IO는 어떤 작업을 요청하고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콜백에는 이벤트 통지를 받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그 받음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보면, 비동기 IO는. 그러니까 어떤 예약을 요청하고 그 내가 예약했던 것들이 다 돼 있으면 어떤 콜백에는 이벤트 통지가 받고 그 이벤트 통지를 받으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제가 비동기 IO는 특히 뒤에 한번 IO 스펙 같은 거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약간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다,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데이터를 보낼 때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패킷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그 논리적인 이름을 보내죠, 이야기하죠, 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패킷을 보낼 때는 이게 고정 길이 패킷이 있을 거고 가변 길이 패킷이 있을 거고 헤드 페이로드 구조로 하죠. 그러니까 보통 가변 길이로 내는 건 대부분 요런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다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헤더와 페이로드 구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HTTP죠. 그래서 HTTP 보시면 헤드란 게 있고 그 뒤에 페이로드란 게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에 들어가지 오면은 거의 필수적인 게 이 두 개죠. 이 패킷의 전체 크기, 그러니까 이 보디, 페이로드가 실제 보디 데이터,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데이터가 있고, 그럼 이 요청이라는 게 어떤 요청인지도 알아야지 상대방은 보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A와 B가 보내는데 A가 B한테 보낼 때 이 보내는 크기를 적고 어떤 요청인지를 보내면 B 입장에서는 헤드를 알게 되면 어떤 크기인지를 알고, 예, 타입도 어떤 건지 알아서 그에 맞는 또 형태를 하겠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요 두 개가 헤드에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그리고 이거 뭐 이 외에 헤드에 좀 들어가 있는 것도 많죠. 압축을 했나 안 했나, 이 패킷이, 예, 혹은 패킷이 암호화가 됐나 안 됐나, 혹은 이 패킷이 어떤 게임의 패킷인지 그런 정보도 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헤드에 제가 지금 여기는 아주 필수적인 만 두 개가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헤드 패킷 헤드에 2바이트로 사이즈와 타입이 있으면 패킷 헤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보면. 그리고 패킷,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떤 실제 보내고 싶은, 그러니까 이 패킷 헤더는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아니죠.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 이 다음에 붙을 건데 이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패킷을 보낼 때는 헤드와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두 개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그림처럼 그림 보면 요 부분이 지금 헤드고 패킷 데이터 가변 길이, 이게 실제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CP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을 프로그램할 때 또 가장 또 중요하게 이 경계 처리입니다. TCP는 스트림 제한 프로토콜에서 메시지 경계하는 게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송신자가 메시지 A, B, C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는 이 A와 B의 C 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계를 줘야 되고, 경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요런 아까 헤드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경계가 없었을 때 문제를 좀 표현하는 거거든요 보면. 이게 메시지 1, 2, 3을 이제 송신자가 보내는데 수신자는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분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메시지를 잘라야 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경계 처리를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고정 길이 패킷이죠. 고정 길이 패킷은 하면은 무조건 그냥 우리는 뭐 딱 정해진 크기만 보낸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구분되겠죠. 만약에 무조건 요청 A와 B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32바이트의 크기만 보낸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32니까 아까 이 A, B, C가 이 구분되겠죠. 보면 메시지 3개 보냈을 때. 근데 사실 이 고정길이 100개는 크게 쓸모가 없죠. 보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통신할 때 고정 길이가 되지가 않죠. 어떤 요청이냐 응답이 다 크기가 다 달라질 때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길이 피드 추가, 이게 아까 앞에 제가 잠깐 헤드 부분도 이런 헤드란 걸 붙이면 이제 가변 길이가 가능하겠죠. 예. 혹은 구분자를 줄 수도 있겠죠. 어떤 메시지마다 어떤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구분자를 줘서 또 메시지 간의 경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혹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헤더 페이로드 구조로 해가지고 헤더를 읽으면 그 다음에 페이로드가 얼마인지 알아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길이는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길이 비는 어떤 메시지 앞에 무조건 길이 값을 붙인다, 이 말이고요. 그 구분자는 요런 구분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볼 때 사용하지 않는 걸 써야 되겠죠. 사용한 걸 써버리면 구분할 수 없겠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A와 B가 통신할 때 절대 서로 사용하지 않은 어떤 메시지, 그 문자 이런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들은 이제 구분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는 이 방식을 많이 쓰겠죠. 일반적으로 좀 범용성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헤더 페이로드 구조입니다. 헤더의 정보가 되고 페이로드에 실제 우리가 보낸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헤더는 무조건 고정이고요. 크기가 헤더가 가변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밑에 페이로드는 언제나 가변으로 왔다 갔다 하죠. 클 수도 있고 1바이트까지 해서 100바이트도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500는 사실 없고 약간 구현 복잡도가 당연히 앞에 거보다 복잡해지겠죠. 앞에 것들은 되게 구현하기 되게 간단하거든요. 보면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 앞에 거에 비해서 구현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 헤더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헤더에 어떤 데이터가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버전 호환성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어떤 헤더와 관련된 정보를 만약에 바꿔버리면 달라져 버리겠죠. 이게 있는 쪽에서는. 그래서 버전 호환성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방금 했던 고정 길이와 가변 길이가 이제 코드를 좀 있는데, 이 코드를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뭉쳐놓은 건데, 이거 풀면 이렇게 전체 코드 다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코드가 되게 긴데, 사실 여기 보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거의 약간 무시하셔도 돼요. 지난 4장에서 나왔던 코드와 네트워크 통신하는 부분에 따라서 동일하고요. 지금 이 실습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패킷화해서 보내는지, 그거를 고정 길이와 가변 길이 있는 방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만 중요하게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실 봐야 될 코드는 많이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거 포함해서 뒤에 CS 코드 2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핸들 클라이언트. 이거서 보면 계속 이거 보면 여기는 보면 무조건 이 데이터만 서로 주고받는다고 이제 고정 길이 정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받고 있습니다. 보면 이 데이터로 어떤 메시지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 보면 되가, 사실 고정 길이 데이터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잘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보시면 어떤 건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가변 길이 데이터 전송이 있죠.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볼만하고요. 이 부분도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보셔야 할 때 부분은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이 가변 길이는 어떻게 하겠냐면 헤드와 페이로드 2개로 나눠서 보내는데, 좀 약간 독특한 건 뭐냐면 보낼 때 헤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보디를 보냅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헤드와 보드 2개로 나누고 하나의 메시지를 2분으로 나눠서 보냅니다. 헤더 한번, 보디 한번. 그래서 받는 쪽은 처음에는 무조건 헤더 크기만 받으면 되고, 리시버를 헤더 크기만, 여기 헤더 크기 돼 있죠. 이게 헤더라고. 그리고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헤더를 받으면 헤더에서 보면 이 메시지 총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패킷의 크기는 무엇일지 딱 알 수 있죠. 보면 그래서 또 그 크기만큼만 이렇게 리시브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가변 길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잘 생각해야 할 거는 이 가변 길이 데이터에는 패킷으로 헤드와 보디로
그러니까 페이로드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보낼 때 헤드를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보디를 보내고 두 분을,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두 분으로 나눠서 보내고요. 그래서 받는 쪽도 받을 때 헤드를 리시브하고 보디를 리시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이제 좀 고칠 부분이 많죠. 보면 사실 한 번에 리시브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읽을 때 헤드만큼 읽고 그 다음에 헤드만큼 읽으면 그 다음 데이터가 얼만큼 읽어야지 하나의 패키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리시브를 한 번만 하고 받은 데이터를 헤드 읽고 보디 읽고 읽으면 사실 리시브 한 번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구현을 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읽고요. 두 번으로 나눠서 읽기 때문에 구현하는 방법은 좀 간단하지만 사실 성능적으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최적화를 할 때 가장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API를 호출을 하지 않고 시스템 API가 다른 것보다 좀 무겁거든요. 그리고 특히 IO 함수로 호출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시스템 API이자 IO 함수인 리시브를 두 번이나 호출하고 있죠. 보면 성능적으로 조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냥 사실 리시브 한 번만 해가지고 거기서 헤더 읽고 보드 읽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른 예제 코드를 할 때 그렇게 된 걸 보여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아까 핸들 클라이언트 쪽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보낼 때 헤드와 보디를 나눠서 보내고 받는 쪽도 헤드를 읽고 헤드를 읽으면서 보디,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어떤 크기만큼인지를 알 수 있어서 그 크기만큼 읽어내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세 번째의 큰 특징은 사실 첫 번째가 비슷한 바로 앞에 거하고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어떤 패킷 데이터를 헤드와 보디로 나누어져 있고 페이로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페이로드를 보디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디라고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디로 나누는데 이걸 헤드와 보디로 나누어서 보내고 받는 쪽도 헤드 받고 보디 받고 이렇게 받는데, 근데 이거는 요 앞에 거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보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직렬을 할 때 가변진 데이터를 직렬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잘 보시면 여기 설명이 또 있는데, 예. 그죠. 요거 같은 경우죠, 보면. 예. 요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 아이템을 데이터를 보내는데 아이템 데이터는 고정이죠. 아이템 정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떤 뭐 거래 요청에서 어떤 아이템 이게 어떤 이 코드를 보면 이제 아이템을 거래한다는 가정에서 어떤 구현되어 있는 건데 A와 B가 거래를 하는데 아이템을 한 개를 거래할 수 있고 두 개를 거래할 수 있겠죠. 그때 이 아이템 개수가 달라지겠죠, 보면. 그리고 이 개수만큼 이 아이템 정보가 요 밑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피켓을 헤더와 보디로 나누어서 받을 때 헤더 받고 보디 받고 이거는 앞에 거와 똑같은데 앞에 예제 코드와 지금 이 예제 코드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보디 데이터 자체가 가변일 때, 예. 이거 지금 가변이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거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 아이템 정보를 보내는데 아이템 하나일지 두 개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고정인데 요 밑에는 가변이죠. 이 아이템 카운트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 아이템이나 이 데이터가 요 밑에 쭉쭉쭉 붙겠죠, 배열로.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보낼 건지 그거에 대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패킷이 와서 패킷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죠, 보면.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트레이더 패킷이 와가지고 헤드를 읽고 그 다음에 바디도 읽고 바디의 아이템 사이즈라는 걸 읽어가지고 그럼 요 이후에 어떤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알아서 이렇게 또 파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렇게 아이템 구조체의 데이터가 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변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낼지 이럴 때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코드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가장 이건 받을 쓸 때
받았을 때는 저런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디시러저 역직렬화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내는 쪽도군요. 보낼 때는 그럼 그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낼 거니? 그거는 이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낼지. 보내는 쪽, 요거를 보면 클라이언트 쪽을 보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보면 이 아이템 카운트 개수가 정해져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템 데이터를 버퍼에 복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 아까 버퍼에 복사하는 건 아까 앞쪽에 우리가 바이트 직렬화 역직렬화 때 좀 설명했죠.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여기도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세 번째 코드에서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죠. 요런 데이터를 보낼 때 이 가변적인 부분을 어떻게 직렬하고 역직렬화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은 또 그림으로 밑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로 했던 설명 요거 통해서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코드는 길지만 사실 코드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긴 코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고, 이런 직렬화 역직렬화 하는 방식이나 혹은 리시브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로 이게 경계를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요런 이야기로 다 마무리되고요. 5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서 그걸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5장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 이후에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짤 수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내용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시니까 꼭 제대로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